자, 오늘 인트로 조금 특별한 인트로입니다. 좌측 하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광고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꾸준히 아껴주시는 덕분에 저도 이렇게 광고를 다 받았습니다. 요즘 감사할 일이 참 많네요. 이 기쁨 혼자만 즐기면 또 의리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진행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영상의 마지막, 오늘 소개해드릴 곡에 대한 서울시 합창단의 정기연주 티켓을 나눠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안내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실황 연주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무려 4분이나 뽑을 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거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이 좀 그런 곡이거든요. 그럼 시작! 레퀴엠, 카톨릭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즉 위령 미사에서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레퀴엠은 모두 죽은 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고 죽음 이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을 노래하죠. 하지만 여기 일반적인 레퀴엠과는 조금 다른 레퀴엠이 있습니다. 죽은 이가 아닌 남은 이를 위한 레퀴엠이죠.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합니다.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그 끝에 있을 나의 죽음. 죽은 이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사유하는 것은 오직 우리, 산자들의 몫이죠. 여러분이 경험한 죽음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소중한 이들을 언젠가 떠나보내야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레퀴엠.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입니다. 브람스, 낭만주의의 한가운데 태어나 고전주의 양식을 쫓았던 작곡가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브람스의 내성적이고 보수적인 성격과 진중하고 무거운 작곡 스타일은 그의 유년 시절을 조금만 따라가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북독일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서 무려 17살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아래 태어났습니다. 네, 어머니가 연상이었어요. 브람스의 가정 환경은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 특성상 배를 타는 선원들을 위한 술집이 많았는데요. 주로 더블 베이스와 호른을 연주하는 지역 음악가였던 아버지는 이런 술집에서 연주 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술집 음악가의 연주 수입은 한 가정을 건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때문에 브람스는 언제나 가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브람스 역시 13살이 되던 해부터 술집에 나가 생계를 위한 연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집에서 연주하며 보게 되는 온갖 향락과 추태의 장면들은 어린 브람스에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게다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난에 브람스의 부모님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 대부분 무겁고 진중한 브람스의 음악에는 분명 이런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브람스의 생애 전반에는 작곡가 슈만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무명 음악가 브람스의 재능을 발견하고 스승을 자처하며 세상에 알린 것이 바로 슈만이었고, 그가 연주자로서의 활동보다 작곡가로서의 활동에 더욱 집중하게 된 데에도 슈만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슈만 역시 연주자가 아닌 작곡가의 길을 택한 대표적인 음악가 중 한 명이니까요. 또 훗날 브람스는 스승 슈만의 아내 클라라를 사랑하게 되며 그 안에서 주옥 같은 명곡들을 탄생시켰으니 브람스의 삶에서 슈만은 단순한 스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독일 레퀴엠 역시 슈만의 죽음으로부터 작곡의 동기를 얻었다는 설이 유력하죠. 나와는 먼 일같이 느껴졌던 죽음이 벼랑간 선명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는 순간이죠. 1856년에 브람스가 딱 그랬습니다. 스승 슈만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었죠.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스승의 죽음은 브람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브람스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슈만의 아내 클라라가 싸늘한 슈만의 주검 옆에서 비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모하는 클라라였기에 그녀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은 브람스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겠죠. 떠난 슈만과 남은 클라라를 보며 브람스는 죽음에 대해 진중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장 작품으로 이어졌죠. 1858년 작품 번호 13번 장송곡을 발표한 것입니다. 브람스가 죽음에 대한 진중한 고찰 이후 탄생시킨 첫 번째 작품이었죠. 이 장송곡은 함부르크에서 열린 연주회에서 큰 호평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브람스는 죽음을 주제로 한 보다 큰 규모의 작품을 작곡해야겠다 마음먹게 되는데요. 이것이 독일 레퀴엠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클라라와 즐겨 연주했던 자신의 작품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의 일부분을 발전시켜 독일 레퀴엠의 작곡을 시작했죠. 이 부분이 오늘날 독일 레퀴엠의 제2악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2악장을 작곡하던 브람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맘때쯤 빈으로 진출하게 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레퀴엠의 작곡은 후순위로 밀려났을 것이라 추측되는데요. 밝고 생기 넘치는 빈의 분위기와 죽음을 주제로 하는 레퀴엠의 성격이 맞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브람스에게 1865년 2월 2일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였죠. 그는 곧장 어머니가 있는 함부르크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브람스가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어머니를 잃은 브람스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에 빠집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브람스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어머니를 떠나보냈죠.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던 브람스. 그러다 어머니가 유독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저 피아노를 치며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후회와 사무치는 그리움은 돌고 돌아 9년 전 클라라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남은 이가 느끼게 되는 많은 감정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슬픔부터 더 잘해주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 거대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초라함까지. 브람스는 자신이 작곡해둔 레퀴엠의 초안 악보를 다시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중한 이를 떠나보내고 남은 자신의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브람스의 레퀴엠이 산자를 위한 레퀴엠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브람스는 자신의 마음을 담음과 동시에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을, 앞으로 같은 경험을 할 모두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레퀴엠과 독일 레퀴엠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브람스는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의 구절을 직접 선정해 레퀴엠을 작곡했습니다. 브람스의 레퀴엠이 독일 레퀴엠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일반적인 레퀴엠이 라틴어로 된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전례문을 따른다는 것과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브람스가 택한 가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가 생각하는 죽음과 그에 대한 태도, 이 곡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브람스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레퀴엠을 완성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약 2달이 지난 뒤 재개된 레퀴엠의 작곡은 그가 거처를 옮겨 다니는 동안에도 꾸준히 이어졌고 바로 다음 해인 1866년 총 6곡으로 구성된 독일 레퀴엠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6곡 중 1867년에 전반부 3곡이 먼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팀파니 주자가 실수를 남발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 다음에 자신이 직접 지휘를 맡아 6곡 모두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주가 대성공을 거두며 관객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당시 관객석에 앉아있던 브람스의 많은 절친들, 그 중에서도 브람스와 각별한 사이였던 클라라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며 이 곡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극찬을 받은 레퀴엠. 하지만 브람스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완벽주의자다운 면모가 돋보이죠. 장대하고 웅장한 멋은 있지만 유연하고 따뜻한 느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브람스는 고심 끝에 곡 하나를 더 추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늘날의 5악장이 되는 부분이죠. 근심과 고통에 잠긴 영혼을 위로한다는 내용의 5악장을 추가하면서 브람스는 소프라노 독창을 삽입했습니다. 어머니의 음성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이 5악장은 레퀴엠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온화한 악장으로 평가되며 레퀴엠의 성공에 쐐기를 박는 악장으로 자리 잡습니다. 브람스의 친구 요아힘은 5악장의 선율에 대해 지극한 효심이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된 작품은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7악장의 독일 레퀴엠은 이제 1869년 2월 18일 라이프치히에서 초연에 오릅니다. 결과는 당연히 성공, 아니 대성공이었죠. 이후 독일 레퀴엠은 독일어권에서만 10여 년간 무려 100회 이상의 무대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브람스가 독일을 대표하는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입지를 굳히는데도 크게 일조했죠. 죽음. 여전히 두렵고 애써 외면하고픈 단어이지만 동시에 꼭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어제 죽은 이는 지금 이 순간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 번의 죽음을 경험하며 브람스는 죽음을 바라보는,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레퀴엠 본연의 의미를 담음과 동시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무겁고 어둡지만 작품 곳곳에 온화하고 희망적인 선율이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독일 레퀴엠을 작곡하며 오히려 브람스도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는 작곡을 마친 후 친구에게 내 마음은 이제 위로받았어.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장애를 이겨내고 높이, 아주 높이 비상 중이라네 라고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배경음악으로 들려드린 음악은 독일 레퀴엠의 1악장과 6악장입니다. 오는 5월 2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서울시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에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전 악장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신 후 간단한 기대평과 함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 4분을 선정해 각 2장씩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